보니까 지금 상황은 단계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군 카드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 최대 압박 카드로서 개신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목표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미 그리고 있다. 다만 이란에서 전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삼는 게 있거든요. 이 지리적 이점을 전략적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란만 공습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거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볼모가 되면 될수록 미국이 점점 궁지에 몰려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봉쇄가 쉽게 끝나지 않은 게 일단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의 그러면 중동 상황을 한번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확전 양상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어떤지부터 한번 설명을 대략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선이 최초보다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쟁에 관여하는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도 지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크게 보면 지형이 정치 지도자 간의 어떤 그 대결이라는 게 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체제 간의 후계 구도 간의 이런 전선이 있고 또 군사 작전의 이 대결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작전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전 세 가지 측면에서의 구도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선멸전 대 소모전의 경쟁. 그건 뭐냐면 미국은 이란의 전투 능력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하면서 미사일 그다음에 그 드론 기지에 대한 무력화 작전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1, 2, 3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최고 지도자를 참수시키고 그다음에 군 인프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제공권 장악과 해상 통제권 장악을 목표로 해서 어뢰로 뭐 군함까지 이제 격침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잔존 인프라까지 제거하겠다고 하면 3단계 작전까지 낸 상태인데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전세를 그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서 소모전으로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결이 좀 진행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지전과 확전, 즉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지만 이란만을 상대로 한 전쟁이냐 아니면 중동과 심지어는 나토까지 연계되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이란으로 국한되기를 원하는 것은 미국이고 확전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란이죠. 그래서 걸프 협력국의 민간인까지 공격한 게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규전이냐 비대칭전이냐.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특히 해공군력을 이용해서 전면적인 타격에 나섰는데 이건 정규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이란은 정규 전략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정규전 운영을 하면서 결국 비대칭전을 쓴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진행되면서 굉장히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처음보다 강대강 대결,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단기전을 이제 미국은 원했겠지만 단기전보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 현 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양상들을 깔끔하게 정리는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말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일단 뭐 전쟁 양상에서는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대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의 뭐 공군, 해군, 군사망이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또 반대 측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이란의 군사력이 무력화되는지도 궁금하고 그 무력화가는 과정에서 미군의 어떤 소비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작년 12일 전쟁하고 다른 점은 미군이 핵시설 3곳에 대해서 핀포인트 타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그 100시간 동안 뭐 1000개의 표적을 타격을 했고 지금 3000개 표적까지 타격했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후속 군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후속 군수 지원이 없으면 이것을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끌고 갈 수가 없다. 이건데 미국은 후속 군수 지원 걱정 없이 처음에 굉장히 고강도 타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란은 처음부터 재고량 관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의 탄도미사일과 수천 개의 뭐 드론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소진하면은 이제 소모전이 안 되니까 예. 굉장히 조금씩 필요할 때만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열흘을 이제 다 저기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도 생각을 해보니까 재고량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최상급 무기는 중상급 무기는 그냥 무한대로 있는데 최상급 무기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방산업체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무기를 좀 만들어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재고량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재고량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미국이 전쟁을 전 세계에서 할 수 있게 비축량을 굉장히 관리하는 어떤 아키텍처 설계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 큰 미군 기지가 1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비축량을 갖고 전쟁에 대비한 물자를 비축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썼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야 되는 비축량도 있는데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도 재고량 관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쟁 양상은 어쩔 수 없이라도 장기전으로 중장기전으로 가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재고량 관리랑은 이제 무관하게 미국의 그 이번 이란 공습 장대한 분노 작전의 정치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죠. 궁극적인 목적이 레짐 체인지고 최소한 레짐 체인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레짐 체인지에 준한 효과, 즉 친미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지금 후계자로 선출된 상황에서 예.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그냥 퇴로를 찾는다 그러면 전쟁의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 명분도 없었지만 달성 가능성도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궁지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미군의 지상군 참전 가능성이던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일단락이 되겠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실제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상군은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의 카드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동에서 많은 개입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1991년에 뭐 걸프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이 있었는데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깨달은 거 하나는 중동 지역에서 지상군 투입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 달성하는 게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는 굉장히 레드라인을 설정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20년 했는데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냐? 탈레반을 실각시켜서 리즘 체인지 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어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상군 카드는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자꾸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상군 카드를 배제한다 아니면 불배제한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이유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 최대 압박 카드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카드로서는 존재한다. 즉 최후의 선택지지만 카드로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목표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미 그리고 있다. 다만 이것을 결정했을 때 미치는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실제로 이걸 선택할지 여부는 좀 유보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정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두 개 전선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중동 전선과 국내 전선. 네. 국내 전선은 여론이잖아요, 여론.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 3일이지만 이미 예비 선거 국면에 들어갔고 네. 즉 정치 그 일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1포인트, 2포인트의 어떤 낙하 뭐 상승 이런 거에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여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6명이 이라크 공습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단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거는 역대 미 행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탄생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왜 이 똑같은 전철을 밟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뭐 취임사에서 전쟁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전쟁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맞는다. 그러고 하면서 그 친 트럼프 정치 세력마저도 이합집산하거나 균열을 하게 되면 중간선거 패배가 이거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국내 전선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 여론이 미국의 앞으로 전쟁 향방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미군의 움직임과 미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란 내부의 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란은 사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그 시위에 대해서 유혈 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 정부 세력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갖고 결집도 했는데, 근데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런 반대 인식이 미국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제거로 사실은 순교자식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개혁파하고 이란 내 개혁파하고 강경파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반정부 세력을 주도했던 개혁파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에 의해서 이란이 이렇게 공습받고 초토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동단결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메네이 차남이 네. 선출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게 모스타바를 지지하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걸프 국가들에게 이제 공격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만을 다시 공습에 재개한 것은 이거는 개혁파가 아니라 강경파의 힘이 실리는 정치 지형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사실은 정권 교체를 의도했다고 하면 공습보다는 다른 방식이 유리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것은. 이란 내에서는 어찌 보면 권력을 세습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이 오히려 미군이 공격을 해줌으로써 강경파들이 더 뭉치는 뭐 이렇게 효과가 돼버리기도 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국이 공습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들이 그 자리를 받는다. 이건 상상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의 근본적인 배경은 팔레비 왕조가 세습 체제를 통해서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신정 체제에서는 세습은 당연히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네. 그 혁명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교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명분으로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명분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차남은 부친 아버지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파고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한 어떤 전력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더 그 강경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 우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하메네이하고 약간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함으로써 협상의 창구를 전술적으로, 전략적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하면 어쨌거나 최고 지도자로서 서려면 어떤 정치 어떤 세력뿐만 아니라 군사 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프라를 스스로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걸 갖추려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멈추고 반전을 하는 지도자로서 각인이 되면 그 유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술적으로 아버지와는 다르게 좀 더 진지하게 협상을 할 어떤 동인 측면이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카드도 당장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근데 선출 소식이 있자마자 트럼프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할 수 없다고 존재 자체를 거의 부정하다시피 얘기를 하던데 이게 협상 테이블에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모든 게 전쟁에서도 언젠가는 협상으로 귀결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강대강의 대결의 시절이 맞아요. 그래서 그 강대강에서 협상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지상군 카드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방안, 예. 혹은 지상군으로 바로 가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중간지대 어떤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어요. 지금은 해공군역에 의한 타격이지만 완전 지상군 전면 어떤 배치 이전에 핀포인트식 지상 부대
투입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예. 목표가 첫 번째는 똑같이 제2의 참수 작전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메네이 체포 작전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농축 우라늄 확보 작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상군을 투입해서 반정부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거나 지금 그 모즈타바 체제가 약간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압박을 통해서 대화의 통로가 열리면 레짐 체인지가 아니더라도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거 신정 체제 유지해도 된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유지한 네. 가운데 완전히 친미 정권은 아니더라도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로 바뀌었다라는 뉘앙스를 좀 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출구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모스타바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 체제를 빨리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점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 근데 그 접점이 빨리 나오진 않고 강대강 대결이 어느 정도 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카드가 고려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런 와중에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도 만약에 이란의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자국 내 그 미군 기지를 대이란 타격용으로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우디와 이란 간의 그 지금까지 얽혀왔었던 그 앙숙의 관계가 또 터지는 거고, 이게 비단 그냥 영토 전쟁이 아니라 이제 종교 전쟁으로 다시 비유가 되는 건데, 이 사우디 상황이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이란하고 사우디는 페르시아 대 걸프의 어떤 대결 지점도 있고, 네. 시아파 대 수니파의 대결 지점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으로 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게 되면 사우디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이제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선을 걷는데, 지금 사우디가 공격받는 판이니까 네. 다른 어떤 압박 카드로 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낸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이건 압박 카드라고 보고요. 근데 사우디의 입장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우디하고의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나토국 중에서 주요 동맹국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를 굉장히 치켜 세웠어요. 작년 11월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치켜 세웠죠. 그리고 사우디에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란 공습 전에 사실은 미군의 공군기지 이쪽에 집결하는 징후가 포착이 됐거든요. 네. 결국은 인프라도 돼 있고 미국과 사우디의 어떤 동맹 강도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사우디가 만약에 미군이 이 공군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면 이 전선에 상당한 변화는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선에 그냥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우디도. 네.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수준과는 다른 드론 타격,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 시민들이 받게 될 엄청난 피해, 이것을 과연 사우디 정부가 다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워닝, 경고 정도를 준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확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잠깐 여쭤보고 지나갈 이슈인 것 같긴 한데, 확전을 원치 않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왜 굳이 또 쿠바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쿠바 얘기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외교안보 전략을 공식적으로 설계해서 내놨는데, 그게 예.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를 통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서방구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력권 전략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패권국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다 보니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거는 별로 못하고 남의 일만 도와주다가 미국이 다 몰락했다, 이런 위기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서반구에 대해서 세력권을 고강도로 장악하겠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작전이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마두로 체포 확고한 결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동이라는 지역은 서반구 전략으로 보면 이거는 핵심 지대가 아니에요. 뭔가 관여를 하더라도 빨리 끝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서반구로. 서반구로 돌아왔을 때 서반구 작전,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작전과 유사하게 목표로 될 수 있는 국가로서 반미 국가인 쿠바를 지목했었거든요. 글로 돌아와서 그걸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전략으로 돌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쿠바를 지목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얘기는
이란은 빨리빨리 끝내고 원래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의 목표인 서방구에서 해야 될 것들을 빨리 이뤄내야 된다. 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머릿속에 쿠바 이슈까지 해서 이거를 중간 선거 전에 모두 끝낼 수 있다고 애초에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반전 여론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세력이고 공화당에서는 그래도 한 3분의 2는 또 이란 공습을 찬성을 하고 메가 진영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메가 진영 내에서도 이란 공습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 세력을 이탈하지 않도록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이죠. 참, 이거는 아유 참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타격이 오긴 하는데 또 쿠바 관련해서 확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한번 뉴스는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의 큰 축 하나가 이거는 이제 경제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들도 어떤지도 궁금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뭐 뉴스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딱 한 달 지나갔다. 그것도 이란배였다. 뭐 이런 뉴스까지는 있더라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해상 교통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제 이란에서 전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삼는 게 있거든요. 네. 볼모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게 호르무즈 해협은 초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주요한 해상 교통로가 되는데 그 교통로를 다 막을 수는 없는데 특정 병목 지역을 딱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병목만 잘 관리하면 전체 해상 교통로를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가장 그 좁은 곳이 폭이 40km에 불과하고 근데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가 통과하는 곳이고 그러면 거기를 장악하면 세계 그 해상 원유 수송의 5분의 1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지리적 이점을 전략적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이거는 이란만 공습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거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줘야 되고 중동 국가도 나서줘야 되고 나토 국가도 나서줘야 된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볼모로 잡는 전략이고 이 볼모가 되면 될수록 미국이 점점 궁지에 몰려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노리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봉쇄가 쉽게 끝나지 않은 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압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상 해상교통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됐는데 이걸 본격화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자산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5천여 개의 기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미사일도 무섭긴 하지만 미사일 한두 발 맞았다고 해서 배가 침몰하진 않거든요. 근데 기뢰 한 발 맞고 어뢰 한 발 맞으면 침몰합니다. 근데 기뢰가 5천여 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샤헤드 136을 이용해서 이제 드론 타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 이란 혁명수비대가 소형 고속종을 이용해서 뭐 납포도 하고 공격도 하고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그 민간 배 입장에서는 가다가 그 작은 공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로 그 무기를 갖고 있고 펼칠 수 있는 작전 로드맵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 해상교통로로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고 마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기뢰 설치를 안 했어도 있다는 소문만 내도 못 다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옆에 그냥 지나가면 반으로 그냥 쪼개지거든요. 기뢰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려서 비대칭적으로 그런 위협을 투사할 수 있도록 이런 무기 체계를 구축했죠, 사실 이란이. 참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국제유가도 그래서 뭐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다시피 장중에 115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조용하게 중국과 러시아는 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는 그러면 지금의 셈법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강대국 정치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데 미국의 군사력과 국력이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소진되면 예.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은 세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가 수급이 지금 차질이 생기니까 러시아 원유로 그 원유를 다변화하기 위해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트럼프 행정부부터도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대해서 좀 완화 카드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최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반사 이익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관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식으로 전쟁 판도를 끌어갈 수 있는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49년에 중국몽 달성, 즉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겠다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패권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가했고 그걸 그렇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국제법 중요하고 예. 주권 존중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패권국으로서 중국이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어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3월 말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몰아세워서 규탄하지는 않습니다. 주권 존중돼야 되고 국제법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국으로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과거에 시진핑이 과거 덩샤오핑하고 달랐던 지점은 미국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힘을 키울 때까지는 저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도강량에서 벗어나서 대국 굴기를 해서 미국의 어떤 그 걱정을 키웠던 게 있거든요. 최근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도강양해처럼 지금 미국과 이 상황에서는 대적하지 말고 대신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 힘을 키웠는데 이때 견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치로 힘을 키우자라는 식으로 전략적 셈법을 가동시키다는 측면에서 이 상태가 방치가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전략적 손해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예. 참 실제로 그 왕이 외교부장도 누가 봐도 미국 비판하는 내용인데 미국 그 지칭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그 톤 조절을 하면서 또 정상회담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면 에너지 사고팔고를 하면서 좀 같이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고 할 수 있는 입장인 겁니까? 그걸 이제 아직까지는 대놓고는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를 다룰 때 특징이 뭐냐면 어떤 주요한 이슈가 트럼프 눈에 띄면 그게 집중 타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 저강도 혹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지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다 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미국만의 혼자 힘으로 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협력은 하겠지만 대놓고 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어떤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과 전략적 그 연대의 필요성은 더 공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란 공습 이후의 시즌에 이 4개국의 그 전략적 연대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교수님과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들을 파악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제 전쟁에 직접적인 참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런 파급 효과로 인해서 경제 분야에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로서의 대응책 해법 마련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중동 지역의 교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의 몫이에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는 게 그 정부의 어떤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또 선진 강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원유가 올라서 물가가 상승이 되고 산업 원가가 다 올라가고 해서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뭐
뭐 유류세 뭐 이런 것도 뭐 이나 뭐 이런 카드도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동의 의존도 70%의 그 대중동 의존도를 어떤 식으로 낮출 것이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는 이게 중장기적인 측면인데 외교 안보적으로는 지금 국제 정치가 사실 전후 80년 질서의 정치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전후 80년의 유엔 체제 그다음 IMF 뭐 월드뱅크 이런 체제 자체는 사실 2000년 동안의 국제 정치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쟁의 어떤 그 피 속에서 교훈을 도출해서 만든 체제거든요. 네. 근데 2000년에 이게 다 그 노하우와 교훈이 다 사라질 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의 국제 그 정치 변화가 단순하게 하루 이틀 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탄력성 있는 정책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강 스스로의 힘과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두 개 축이 다 중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두 개 축으로도 다 캐치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까지도 딱 잡아서 외교안보적으로 촘촘하게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대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 연대는 유럽과 하고의 연대, 그다음에 한반도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넘어서 다른 지역하고도 연대를 촘촘하게 해서 자강과 동맹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는 안보 공백은 연대를 통해서 촘촘하게 막을 수 있도록 다층적 외교안보 전략을 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또 외교 안보 분야에서까지 재원까지 들어봤고요. 또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반길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